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 설 연휴를 전후로 한파와 폭설이 대단했었죠. 이달 특히 이번 주 들어서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져서 출하를 앞둔 겨울 채소에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저희가 새농퀴에서도 문제를 낸 적이 있었던 제주 겨울무가요. 언피해를 크게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의 경우 한파 뒤에 기온이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심하게 물러져서 상품 가치가 떨어졌다고 하네요. 겨울무를 비롯해서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농작물, 그리고 출하를 앞두고 있는 참외 등도 한파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월동 중인 겨울배추도 언피해가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배추 주산지인 전남 해남의 경우만 봐도요. 겨울배추가 언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배추 소비가 부진해서 수확하지 못한 배추 바로 현장에서 갈아엎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겨울 한파의 폭설, 치솟은 연료비, 소비 부진까지 지역 농민분들에게는 유난히 힘든 시기인 것 같은데요. 잠시 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사용 전기제도 관련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9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 월요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100여 명의 농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전이 최근 농업용 저온 저장고 등 농사용 전기 부정사용 단속을 하면서 모호한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항의를 한 건데요. 농수산 이슈 오늘은 농사용 전기 단속 어떤 논란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한전 앞에서 열린 농민분들의 기자회견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네, 전라남도 나주 혁신도시에 한국전력공사 본사가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100명 이상의 농민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농민대회도 아닌 기자회견에 100여 명이나 모이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주제란 증거인 셈인데요. 기자회견 내용은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진행 중인 농업용 저장고에 대한 농사용 전기 단속을 당장 중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사용 전기를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국전력에서 단속 중인데 현장 농민들은 이 단속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사용 전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전기는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요. 정부 승인에 따라 전기를 산업용, 가정용, 농사용 등으로 구분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사용 전기의 특징은 일반 전기요금과 비교해서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고 누진세, 그러니까 사용량이 많으면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이 누진세가 없습니다. 네. 전기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이 농사용 전기 이점이 상당한데요. 그만큼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혜택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사용 전기는 또 갑과 을로도 나누는데요. 농사용 전력 갑은 양곡 생산, 그러니까 쌀농사를 위한 양수, 배수 펌프, 수문 조작 등에 사용할 수 있고 네. 농사용 전력 을은 농사용 육묘 또는 조명을 사용해서 일조 시간을 조절하라든가 축산, 양잠, 수산물 양식업, 농작물, 저온 보관시설 등에 사용해야 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농사용 전기도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농사용 전기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전력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용 전기 단속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건데 농민분들은 어떠한 게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우선 지난달 설 명절을 앞두고 전남 구례 지역에서 농사용 전기 단속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문제가 많다는 불만이 속출했습니다. 네. 이번 기자회견 좀 더 넓은 전남 지역 농민분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구례에서만 이 농사용 전기 단속이 부당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한전에서 나온 점검원들이 농산물 저온 저장고에
벼를 보관하면 괜찮고 쌀을 보관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거고요. 같은 맥락으로 배추를 보관하면 농사용 전기 사용에 적합한 사례가 되는 거고 저온저장고에 김치를 보관하면 계약 위반이라는 잣대를 들이민다는 건데요. 이 농민분들이 답답한 건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무엇을 보관하면 안 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뭐 딱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좀 있는데 네. 벼는 되고 쌀은 안 된다. 이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그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지원 사업으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뭐 어떤 기준을 안내받은 것도 없다고 합니다. 네. 한전의 영업 업무 처리 지침을 보면 농작물을 단순 보관하기 위해 냉동, 저온 보관하는 경우라든가 보관을 목적으로 단순 가공한 농작물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만 농사용 전력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관련 지침 보면 단순 가공한 농작물이라는 건 포도라든가 양파라든가 감 이런 것들 껍질을 벗긴 후에 보관한다거나 옥수수를 삶아서 보관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 가공 농작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통조림, 병에 들어있는 거, 비닐이라든가 종이팩 등 농작물을 상품화한 완제품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농민들은 단순 가공 농작물의 범위가 모호하고 농민들에게 저온저장고 사용 대상 농작물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없었던 점, 그리고 단속 후에 곧장 위약금을 부과하고 전기 계약 종료를 전환한 점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을 위반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에 이 한전의 무원칙적인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뭐 집집마다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농사용 전기를 부정 사용에다 단속에 걸리면 벌금을 내야 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집집마다 과징금 부과 양상이 다르다면 또 얘기는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농정에서 취재를 해보니 한전 측에 강력히 항의한 일부 농민에겐 위약금을 대폭 감해주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86만 원 정도 과징금이 나왔는데 이거 너무 무리하다, 우린 잘 몰랐다, 안내가 제대로 없었다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18만 원 정도로 깎아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사와 음식점을 이렇게 병행하는 한 농가의 경우 저온저장고에 김치 같은 가공품을 일부 보관했다가 단속에 걸렸고 처음에는 360만 원 정도로 과징금을 이제 부과받았는데 이 단속을 하고 하루아침에 300만 원 넘는 돈을 내라고 하는 게 맞냐 계속 항의를 하니까 당일 송금 조건으로는 금액을 대폭 감해줘서 최종 40만 원 정도를 낸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농사용 전기 문제에 대한 혹시 뭐 다른 의견도 있습니까? 예, 이날 이 한전본사 앞 기자회견에는 박형대 전남 도의원도 참석을 했는데요. 박형대 의원은 농민을 계약 위반자로 만든 현재의 제도가 잘못됐다는 점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한전의 전기 기본 공급 약관을 고치는 것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전 입장이야 법과 규정대로 단속한 것이다라고 하겠지만 이 약관이라는 게 50년 전에 만든 약관이기 때문에 농촌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됐고요. 현행 한전 약관은 농업용이 아니라 농사용으로 전기 사용 범위를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농산물 저온 보관 시설도 농업용 저온 보관 시설로 개념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금 2월 임시국회 중인데 국회에서도 농사용 전기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 나오고 있습니까? 예, 2월 임시국회 열린 상황인데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현재 이 농사용 전기 체계를 비판한 뒤에 농사용 전기 사용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이창양 장관은 검토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원내 선임 부대표는 같은 날 이제 국회 원내 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전이 제도 없는 불시 단속, 무리한 기준에 따른 농사용 전기 단속으로 농민 고통을 가중시킨다면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요. 보도자료도 좀 나왔습니다. 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작물 저온창고 위약금 부과는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것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이 저온저장고를 만들고 개보수하는 것은 국가 사업으로 지원됐거든요. 이 사업은 지난 2010년에 시작됐는데 그 취지가 농작물 유통 과정에서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서 농가 소득을 증대하면서 소비자 신뢰도 얻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전이 애매한 규정에 근거해서 위약금을 부과한 것은 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소형 농작물 저온 보관 창고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사업 취지에 모순되는 행태라는 거죠. 이 한전의 저온 보관 시설 및 단속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13만 9천여 개의 이 소형 농작물 저온 보관 창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작년 2022년 단속 건수는 126건에 위약금 부과 액수가 5억 9,600만 원에 달합니다. 네. 이는 그 전년도인 2021년 34건 9,700만 원에 비해 건수로는 3.7배, 금액으로는 6배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요. 2022년 7월 대법원 판결 중에 물류센터에서 생산한 군남용 수산물 가공품을 보관하는데 수협이 농사용 전력을 사용한 것이 한전과의 계약 위반이 아니다라는 이 판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공품인지 여부가 농사용 전력 사용에 제한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는 건데요. 서삼석 의원은 이처럼 수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 농촌의 현실이 무시된 이번 한전의 처사는 시급히 재고돼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입장이 궁금하네요. 예, 대규모 기자회견 이후 이 대표자들이 한전 본사 관계자 면담을 했는데 네. 이 자리에서 한전은 새로운 이 확립되기 전에 저온주장고 및 건조기에 대한 농사용 전기 사용 단속을 일체 진행하지 않을 것, 그리고 구례 지역에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 이의 신청을 받은 후에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반환 가능 여부를 확정지을 것, 그리고 농사용 전기 사용 기준 재정립 시에 농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 등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사용 전기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TF가 좀 가동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전 측과 만나본 농민단체 얘기를 들어보면 한전이 농업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다는 게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TF에 농민단체가 참여하면 이 농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수월하지 않겠나 싶고요. 이 문제에 대해 이달 말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길 바랍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거리에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블록담과 대문 기둥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에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사망자가 결국 10,000명이 넘었네요. 네, 규모 7.8과 7.5의 연쇄 강진이 덮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튀르키예에서만 9,000명이 넘고요. 또 시리아 당국과 반군 측 발표를 종합해보면 시리아에서도 2,6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는 사망자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WHO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라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이 미국 지질조사국은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예, 현장에서 신생아가 극적으로 구조됐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아이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지진 발생 10시간가량이 지난 후 튀르키예 국경 인근의 작은 도시 이 진데리스의 5층짜리 주거 건물 붕괴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신생아를 구조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였는데요. 이 발견 당시 탯줄이 어머니와 이어진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모친은 이 무너진 잔해 속에서 기적적으로 출산을 하고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건물 붕괴 현장이라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또 공기도 좋지 않았으며 돌봐줄 가족도 없는 상태였고요. 게다가 현장이 매우 추워서 아이의 체온이 35도까지 떨어졌었는데요. 네. 하지만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등에 타박상이 발견이 됐고 좀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아이는 다행스럽게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빠르게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9살 누나는 이 남동생을 건물 잔해 더미에서 무려 17시간이나 보호하다가 가까스로 구조되기도 했고요. 또 2살 아이는 구조대원이 병뚜껑으로 전한 물을 마시며 버티다 또 구조가 됐습니다. 예. 우리나라 긴급 구호대도 지금 지진 현장에 도착을 했죠? 네, 그지급화된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호대는 현지 시간으로 8일 오전 6시 57분 튀르키예 남동부 가지안테프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긴급 구호대는 하타이 지역에서 이 수색 구조 활동을 전개할 계획인데요. 우리 구조대는 외교부,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 국방부 등 110명으로 구성이 됐고요. 이 튀르키예 측 요청에 따라 탐색 구조팀 중심으로 꾸려졌습니다. 또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를 통해 의약품 등 긴급 구호 물품도 또 싣고 갔었습니다. 네.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네요. 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면서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75년 헌정사 처음인데요.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이 179표, 반대가 109표, 무효가 5표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끔찍한 이태원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면서 파면돼야 마땅할 주무장관을 지금까지 그 자리에 둔 것만으로도 이 정권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의회주의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맞불을 놓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자 오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즉각 직무상 권한이 정지가 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갔는데요. 이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 심리를 한 후 탄핵 가부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찬성을 해야 이상민 장관의 탄핵이 확정이 됩니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라면서 또 국회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 법원이 뇌물죄는 무죄를 선고했네요. 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이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곽상도 전 의원이 당시 국회 부동산 특조위원으로서 의정활동과 대장동 사업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만 50억 원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직접 지급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또한 검찰 증거만으로는 이 아들에게 지급된 돈을 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했고요. 또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성과금이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지만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이 알선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도 무죄로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이 법원은 남욱 변호사를 통해 곽상도 의원에게 전달된 5천만 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경기도의 택시 요금이 1,000원이 오르나요? 네, 이 서울 택시 요금이 올랐죠. 네. 이 경기도 택시 기본 요금도 이르면 3월 말부터 이 서울시처럼 1,000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어제 경기도의 택시요금 조정 계획안을 청취하고 도가 제출한 3개 안 가운데 이 서울시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 거리를 2km에서 1.6km로 줄이고 기본 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시간 올리는 안입니다. 또한 거리 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또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이 됩니다. 또한 이 심야 할증 요금 적용 시간도 현재 오전 0시에서 4시인데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길 오전 4시로 2시간 더 늘어납니다. 또 인천도 올해 안에 택시 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4월부터 시내버스의 거리 비례 요금제를 추진했었는데요. 최근 급등한 물가로 서민 경제 부담이 크고 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했다면서 이를 철회했습니다. 최근에 목욕탕이나 온천에서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분들의 소식 종종 들리고 있는데 겨울철 목욕은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최근 넉 달간 일본 여행을 떠났던 어르신 3분이 온천에서 각각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꼭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이 목욕탕의 열탕이나 또 온천탕에 들어간 분들이 쓰러지는 일이 발생해서 구급대가 출동한 사례도 종종 있는데요. 지난 석 달간 울산 지역의 목욕탕에서만 7건의 신정지 사고가 접수됐다라고 합니다. 이는 목욕탕에서 급격한 체온 변화로 혈압이 순간적으로 오르내리는 이른바 히트쇼크 때문입니다. 이 히트쇼크는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심할 경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특히 기온차가 큰 노천탕을 이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어르신들은 이 탕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운을 입고 들어가신다든지 또 입욕 직전에 스트레칭을 조금 하신다든지 또 탕에서 나올 때도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특히 음주 후에는 목욕탕 출입을 피해야 하고요. 네. 또 심혈관 질환이 있을 경우 일행과 동행할 것을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네, 조심조심 목욕 즐기셨으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 전동 킥보드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요즘 도심에서는 길거리에서도 공유 전동 킥보드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전동 킥보드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냥 불이 붙는 것도 아니라 거의 폭발하는 식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때로 주변에 큰 피해를 주고 있고요. 네. 심지어 이 킥보드 화재 때문에 집에 불이 붙어서 일가족 3명이 변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는 배터리의 충전이 과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 이 보호회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킥보드에 주로 사용되는 그 리튬 이온 전지는 보호회로 없이 평소보다 2배의 충격을 줬을 때도 배터리가 터졌다라고 하는데요. 열을 많이 가하거나 또 외부에서 충격을 줬을 때도 배터리가 터졌다고 합니다. 네. 배터리 폭발을 막으려면 충전 시 장시간 자리를 비우지 않고 또 끝난 뒤에는 충전기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배터리가 과열될 수 있는 정원 초과나 개조를 자제하고 방전된 상태로 장시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한편 애플페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삼성페이와 같은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휴대전화에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하면 이 실물카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네. 지갑이 없어도 이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사거나 이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도 있고요. 또 이 기술을 기반으로 집이나 자동차의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의 삼성페이가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2015년 출시 이후 국내 월 이용자만 1,600만 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플이 그 애플페이의 한국 도입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삼성페이가 경쟁 체제로 들어가게 된 건데요. 전 세계 애플페이 이용자는 70여 개국 5억 명에 달하는데 이 재작년 결제 규모만 6조 달러를 넘어서 비자에 이어서 세계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현재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30%는 아이폰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애플페이가 삼성페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몸집을 불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애플페이를 쓰려면 가게에 근거리 무선 통신, 그러니까 NFC 단말기가 설치돼 있어야 하는데 이 국내 보급률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애플페이에 등록해서 쓸 수 있는 카드도 당분간 현대카드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유물이 처음 공개된다고요? 네,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러시아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외교 선물로 보낸 이 조선의 4대화가 장승업 선생의 그림, 그리고 나전으로 만든 이충농, 이런 좀 최고 수준의 유물이 127년 만에 처음 공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단은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 박물관 내의 무기고 박물관에서 한국과 무기고 마지막 황제 대관식 선물의 역사라는 것을 주제로 특별 전시를 여는데요. 내일부터 4월 19일까지 열린다라고 합니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고종 황제가 니콜라이 2세 황제에게 보낸 17점의 선물 중 5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5점은 장승업 선생의 그림 2점, 그리고 이층농, 그리고 백동 향로 2점입니다. 이 중 장승업 선생의 그림은 학계에도 보고된 바 없는 희귀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선물들은 이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듬해인 1896년 2월 11일 경복궁을 벗어나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던 고종이 당시 민영한 전권공사를 통해서 전달한 물품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해외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르브론 제임스 선수가 대기록을 세웠다고요? 네, 킹으로 불리죠. 이 르브론 제임스가 미국 프로농구 NBA 통산 최다 득점 1위에 올라섰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LA 레이커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경기에서 르브론은 3쿼터 종료 10.9초를 앞두고 통산 38,388점을 기록해서 34년간 깨지지 않던 이 카림 압둘 자바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이날 르브론은 2점을 더 넣어서 이 38,390점까지 기록을 올렸습니다. 이 통산 최다 득점자가 된 르브론을 향해 이 경기장을 찾은 압둘 자바가 관람석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요. 또 기념 행사를 위해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되자 코트로 내려와서 르브론에게 경기구를 전달하며 또 축하하게 됐습니다. 르브론은 이 계약 기간이 2시즌 더 남아 있어서 4만 득점도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 르브론과의 격차가 10,000점 이내인 현역 선수가 없기 때문에 르브론은 오랫동안 이 통산 득점 1위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이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기지개를 활짝 펴볼까요?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은 한 팔만 들어 올린 후 위로 힘껏 뻗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팔을 위로 뻗은 채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지그시 끌어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에서부터 등, 팔 근육이 당기듯이 쭉 끌어올려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가능하시면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박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경윤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초에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가 나빴는데 변호사님 계신 지역은 괜찮았습니까? 산이 안 보여요. 너무나 뿌여가지고. 서울 너무 심하고요. 예. 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좀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네. 당분간 이런 날이 좀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 무료 법률 상담도 많이 다니시던데요. 상담하시다 네. 보면은 지역에서 이 시기에 유난히 좀 많이 들어오는 상담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지난 월요일에도 제가 상담을 다녀왔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좀 쉴 때는 뭐가 많이 들어오냐면 토지 관련된 상담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땅 문제. 예, 이렇게 이렇게 좀 쌓아놓으셨다가 이렇게 2월 정도면 이제 아직 농사일이 없고 하시니까 많이 찾아오시는데 네. 지난번에도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토지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고 도로를 설치한다는데 군에서 이거 토지를 수용을 하는 건지 협의 취득하는지 모르고 뭐 돈도 나랑 맞지도 않는데 막 가져간다고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죠. 그렇군요. 뭔가 예. 지금 이제 농사일이 이제 바쁘지 않으실 때는 그런 재산과 관련된 문제로 좀 바쁘실 것 같은데 오늘 네. 어떤 사례인지 또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마을 총회에 참석해 주신 부녀 회장님과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요. 그간 우리 마을의 수건 사업인 마을 회관 증축도 잘 마무리되었고여서 오늘 총회에서는 공사비 전산을 비롯해서 올 한 해 마을 현안에 대한 의견 나눠보겠어요. 그러고 자리 앞에 보시면요, 이장님이 마을회관 공사비 관련해서 자료를 엄청 복사해 놓으셨구먼요. 다들 꼼꼼하게 들여다보셔요. 자, 그러면 지가 간단하게 설명해 올리겠어요. 자, 먼저 1페이지부터 보시죠. 저기 잠깐만요. 여기 보면 이상한 게 있는데요. 실제로 마을회관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는 전에 이장님이 나눠주신 계약서에 있던 건설사가 아닌데요. 공사 시작할 때 이장님이 주신 문서를 혹시나 하고 갖고 왔는데 이것 보세요. 면허도 없는 다른 회사가 공사를 했어요. 어디? 아이고, 그렇구먼. 이것은 누가 봐도 다른 회사인데? 이장님, 이것이 어쩐 일이래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지금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공사 대금도 이게 원래 공사 계약서에 있는 금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어디? 원래 계약서상 공사 대금은 2억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억 5천만 지급이 됐구먼. 사실 마을 회관 중축한다고 할 때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도 있고 해서 계속 알아보다가 마을 어르신들 놀라실까봐 잠자코 있었는데요. 아유, 아니요. 그래도 알릴 건 알려야 되는겨. 일전에 마을 주민분들 인감 도장을 이장님이 잠시 보관하셨었잖아요. 그걸로 이장님이 가짜 마을 총회 회의록을 만들어서 마을 소유 땅을 이장님 부인 명의로 넘기셨어요. 아니, 정말이요?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한대요? 아니, 이게 어찌 된 건지 이장님 말 좀 해보셔요. 이장님이 선을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을 소유의 땅을 마음대로 본인 아내 명의로 넘긴 거고 결국에 이 땅을 또 매각까지 한 건가요? 그렇죠. 예, 이렇게 마음대로 매각을 해버리셨죠. 근데 마을 땅을 이게 뭐 훔친 거나 다름없는 행위를 하신 건데. 그렇죠. 그 꽁투에 나온 마을 소유 땅 같은 마을 재산 처분하려면 보통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마을 공동체 소유거든요. 네. 그러면 공동체가 회의를 열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총회라고 하는데 마을도 그렇고 종중도 그렇고 이렇게 총회를 열어서 그렇죠. 회의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과반수 마을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마을 재산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여기저기 이제 연락을 해서 모이세요 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오늘 들은 꽁트에서는 뭐 주민들한테 빌린 인감 도장 이용해서 매각을 네. 승인한다는 가짜 회의록을 만든 거네요. 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있어요? 간혹가다가 이제 다수가 모이기에 불편하고 다수의 의견을 취합하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마을 주민 인감도장을 마음대로 사용해가지고 회의록을 작성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공적으로 만든 문서는 아니고 주민들끼리 만든 문서를 사문서라고 부르는데. 사문서. 네, 도장을 허락 안 받고 썼으니까 이제 위조를 한 거죠, 사문서를. 그 사문서 위조했고 그 위조된 회의록 가지고 등기를 넘겼으니까.
사무소 위조된 사무소를 행사했으니까 사무소 위조죄와 위조된 사무소를 행사했다는 위조 사무소 행사죄가 두 개가 성립합니다. 두 개가 적용하는 건데 사문서를 위조했고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다는 죄목으로 이 명의도용이란 말이 있잖아요. 혹시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까? 명의도용이라는 게? 명의도용은 좀 다른 문제고요. 네. 우리가 문서를 위조한다는 거는 도장이나 서명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사람이 아닌데 A라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네. 일단은 개인들 간에는 처벌하는 죄가 없고요. 공무원을 사칭하면 죄가 있습니다. 경찰이 아닌데 나 경찰이야 이런 거는 죄가 있지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인 그냥 개인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바로 직접적으로 죄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그걸 통해서 이득을 얻어가면 사기죄가 됩니다. 속였으니까. 이게 이제 뭐 공무원과 관련된 공직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을 만약에 뭐 도용한다면 그건 바로 처벌이 되지만 그렇죠. 뭐 일반적인 뭐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했을 경우에는 이득을 취하게 된다면 죄가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공무원 자격사칭은 있지만 일반적인 개인들 자격사칭은 죄가 없습니다. 다만 이득을 얻으면 사기죄가 됩니다. 어쨌든 이득을 얻게 된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네. 아까 사문서 위조죄와 위조 사문서 행사죄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죄와 위조 사문서 행사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사문서 위조죄는요. 문서를 그냥 글씨를 썼다고 되는 건 아니고 거기다가 우리가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그 문서의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A라는 사람이 아닌데 A라는 사람이 도장을 찍거나 A라는 사람의 서명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 거를 대신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서를 만들었을 때가 사문서 위조죄가 됩니다. 서명이나 도장을 찍었을 때. 근데 그 문서를 그냥 작성만 해놓으면 괜찮은데 그 문서를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다른 데다가 뭐 이렇게 대출 받을 때 쓰거나 이렇게 문서를 사용을 해요. 그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것 자체도 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서들은 문서 하나별로 하나하나가 이렇게 죄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개 작성하면 죄가 여러 개 돼서 더 가중해서 처벌받는 겁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이렇게 좀 위조된 문서로 계약을 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 땅을 산 사람. 이거 모르고 샀을 텐데 매수인이 그러면 이 땅을 판 이장에게 사기죄를 혹시 또 걸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위조된 문서 가지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문서 자체가 위조됐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되기가 무효거든요. 그러면 매매대금만 주고 내가 소유권 취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매대금만큼 손해를 보잖아요. 그게 이제 매수인이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위조 문서를 사용해서 등기를 넘겨줬기 때문에 그 위조 문서를 만든 사람이 당연히 사기죄가 되는 거고요. 그런 경우도 처벌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땅을 산 사람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뭐 그렇게 속여서 땅을 판 이장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죠. 이장에 그러면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아니 뭐 상식적으로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죠. 이장이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요, 형사고소도 할 수 있어서 사기죄로 처벌도 받고 받았던 매매대금 플러스 이자를 당연히 이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장이 불법으로 넘긴 땅 빨리 돌려받고 싶을 텐데 이게 좀 절차가 복잡할 것 같은요. 왜냐하면 이제 속아서 땅을 산 분도 돈을 받아야 땅을 돌려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절차가 좀 길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매매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한 경우는 오래 걸리는데요. 지금 이제 위조된 문서로 체결된 거기 때문에 문서 위조의 경우는 그냥 등기 자체가 무효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시면은 뭐 서류가 위조된 점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형사고소를 먼저 하시거든요. 형사사건에서 이제 위조된 서류가 맞다 그러면 민사사건에서도 등기 말소가 굉장히 신속하게 판결이 나게 되거든요. 오늘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는 서로 뭐 채무를 이행을 했나 안 했나 이런 다툼이 있지만 서류가 위조됐냐 안 됐냐는 형사사건에서 거의 빨리 이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빨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걸면 신속하게 등기 말소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시려면 마을 주민들도 좀 꼼꼼하게 이런 거 회의 참석 자주 하시고 확인하셔야겠어요. 그럼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알겠습니다. 우리 동네 박 변호사 오늘은 여러 가지 토지와 관련된 이야기 해봤는데요.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과 관련해서 청취자분들이 위로의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8937번님, 대지진 참상에 연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느 나라든 지진, 태풍 같은 자연재해 대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6787번님,
절망에 빠져 있을 피해 지역 주민들 상황이 너무 안타깝네요. 봉사자들이 재난 현장으로 모여드는 것을 보니 마음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6231번님, 코로나 전에 튀르키예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지진 소식에 마음이 먹먹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된대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으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도록 연락이 온다니 우리 편하게 신청하자고요. 2017년부터 19년 사이 직불금을 받아야 신청 가능했던 농지 요건이 올해에는 삭제되어 신청 대상 농지가 크게 늘어났대요.